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가 예고되면서 지난 주말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늘고 인터넷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대출로 집 사는 게 더 어려워질 거란 예상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건데요. 올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영끌 투자가 계속되면서 마지막 영끌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빌린 돈 자칫 빚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지금 상황, 문제는 무엇인지 또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홍춘욱 이얼리서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0일 예고된 대출 규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제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초과해서 신용대출을 받게 될 때 총부채 원리금 상환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예. 이걸 DSR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중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돈을 갚아 나가는 돈의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게 DSR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25%에서 30% 정도는 적정이라고 보는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월 40만 원을 이자랑 원리금 내고 있으면 이 가게는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DSR 40% 이상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도 이 돈도 어쩌면 이제 10년 만기 대출처럼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이걸로 분할 상환하는 것처럼 간주해서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좀 상환 능력이 높은 쪽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네. 해당 대출이 특별한 좀 문제점이나 부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한다. 사실 이치에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나왔던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중단이랑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 15억 이상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신용도가 좋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 이 자체는 벌써 사실 시장 원리랑 안 맞습니다. 결국 이번에 고액연봉자, 8천만 원 넘는 고액연봉자라면 우리나라에 사실 20% 전후에 불과한 상당히 소수에 불과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고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냐에 대해서는 또 질문하실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최근 사람들이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집 사는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액이 좀 줄고 전셋값이 올라간 영향도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좀 막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정부 당국의 입장을 조금만 변호해 보자면 PI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연봉 대비 집값이 몇 배냐 이거를 측정하는 건데 이제 예전입니다. 14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중위소득을 가지신 분이 중위집값 그러니까 100명의 근로자나 100명의 사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 때 50번째로 소득이 많으신 분이 또 서울에서 50번째로 100개의 집이 있다고 할 때 50번째로 비싼 집을 산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연봉으로 몇 배 정도의 집을 사느냐 이게 이제 PIR이거든요. 근데 이게 6년 전에 얼마냐면 8.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8에서 9년 정도 모으면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역사적 평균 내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 아직 이제 9월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이제 분기 통계입니다. 6월 통계를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14.1배. 그러니까 14년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년여에 걸쳐 소득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집값의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르니까 이 파국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든 좀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또는 좀 흐름을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는 이 다급함의 발로다. 그래서 작년 12, 16 조치는 15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 나온 조치 이제 11월 30일 날 시행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의 사실상의 억제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좀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표 이후에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게 뭐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한이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조치는 기존 신용대출은 적용 안 되고요. 30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예. 두 번째, 기존 만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장할 때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두는 게 유리하죠. 예. 그래서 11월 13일 날 그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5대 신용은행의 신용대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KB, 신한, 뭐 하나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얼마였냐면 13일 날 발표된 날 129조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딱 3일 지난 16일 날은 얼마 되냐면 130조 5천억. 그러니까 예. 중간에 잠깐 또 어디 보면 쉬는 날도 있었잖아요. 예. 연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 거래일 기준으로 1조 1천억 정도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신 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은행권에서는 이런 현상 두고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이 일단 걱정이고요. 예. 왜 그러냐면 뭐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용 대출이 최근에 은행들 성장의 주된 동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0월 기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무려 16.6%. 엄청 늘었죠. 예. 그리고 또 이게 신용 대출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도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은행들 입장에서 수익성을 견인해 주는 게 바로 이 신용대출이었던 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 대상 지역으로 해서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 같은 게 40% 규정돼 있고 또 작년 12, 16 조치로 고액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 그나마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활로가 좀 막힌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앞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소득도 높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자산 상태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연체 리스크들을 쥐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우리나라 은행들 신용도가 대단히 건전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건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지금 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하셨는데 네. 고소득자 대출이 막히다 보면 이게 제2금융권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가 더 오르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 이자들이 오르고 또 더 나가서 표현이 좀 뭐 이상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나올 대책이 당연하게 나오지만 금리 상한에 대한 또 대책들. 그러니까 사금융 대출 금리를 최고 24에서 20%까지 낮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치를 이제 같이 한 거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저희들은 이런 금리 상한제에 대해서 아마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막다른 길로 사람을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이런 여러 사금융 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연체율이 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의 경제 상황이 조금은 어렵은 분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상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이 아예 사금융 쪽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또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근데 짐작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랑 비슷하게 엮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찬성하나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가 예. 나는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임금이라도 받고 취직하고 싶어요라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최저임금 그 자체를 확 올려버리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오히려 취직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예. 예, 이게 이제 금리 상한제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금리 예. 상한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들이 만에 하나 연체율이 올라간다면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예.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게 연체율 상승이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발생했던 이런 연체 문제들을 신규 대출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시장 금리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기준금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경제 주체가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예. 낮은 대출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예, 그다음이 고소득자 신용대출인데 지금 사실상 둘 다 어려워지니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이금융권 또 이금융권 계시던 분들은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시장으로 이동 일이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는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좀 목적인데 오히려 그 젊은 부부들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책에 8천만 원이라는 게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합산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소득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공급이 적죠.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재건축 활성화, 더 나가서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전 청약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미래의 주택 공급을 늘릴 테니 기다리세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사는 거 마십시오. 그러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대상이 소득이 낮으신 부부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신용대출을 막은 건 어디냐면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 매수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층이 30, 40대 고소득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청약 가점은 50대 또는 40대 후반분들한테 너무 밀리니까 거기다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들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살고 있던 전세 가격 급등. 삼중고를 맞아 어떻게 보면 쫓겨간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걸 모르고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PIR 기억나시죠? 8배가 14배가 됐다.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게 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까 훤히 보이죠.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정부 정책이 부부 합산은 일단 안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안 부부도 받으려고 이제 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빠져나갈 길들을 찾아 나가며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구당 이제 신용대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 또는 고소득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흐름이 되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부동산과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 하나가 영끌 때문인데 이런 또 영끌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빚내서 투자하고 집을 사는 열풍 계속됐고 결국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실제 시장에서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전체 주택 총 건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령별로. 그랬더니
30대가 1위. 26,570, 예. 26,657건입니다. 그래서 2등이 40대. 그래서 25,500건. 3등이 50대, 17,000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X세대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X세대가 흔히 40대에서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으로 보더라도 제일 큰 인구 집단이 주택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30대보다 더 적다. 이건 뭘 뜻하냐?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주택자들의 매수가 아니고요. 무주택자들의 실수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소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욱 이얼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